안녕하세요. 오늘은 얼마 전에 4월 28일 스페인에서 일어난 블랙아웃에 대해서 한번 뽀개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이나 유튜브 등에서 좀 부정확한 정보들이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전력계통을 전공한 제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전력계통 안에서도 블랙아웃을 진짜 깊게 들어가는 세부 전공들이 있고, 저처럼 정책이나 제도 이런 쪽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완전히 또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는 않아도 약간 대중적으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내용들을 오늘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면 좋을지도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월 28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낮 시간이죠. 12시 20분 즈음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인터 에어리어 오실레이션이라는 현상이에요.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지금 12시 5분에 한 번, 12시 20분쯤에 한 번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인터 에어리어 오실레이션이라는 것은 전력계통이 돌고 있는 주파수랑 완전히 다른 아주 저주파가 아주 먼 거리 사이에서 웅웅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진동이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스페인 말라가 지역, 스페인의 남부 지역이죠. 말라가 지역과 유럽의 중부 정도에 있는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옆인 것 같아요. 이 두 지역 간의 아주 먼 거리에 인터 에어리어 오실레이션이 2회에 걸쳐서 발생을 했던 그런 사고까지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는 여전히 미상인 상황이고, 아마 이 원인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있죠. 이게 무슨 그래프인지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보시면 뭐가 문제가 있구나. 왜냐면 잘 이렇게 유지되던 게 갑자기 팍 떨어졌고요. 뒤에 있는 좀 진한 색을 보면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죠. 이게 전력계통의 주파수라는 겁니다. 전력계통의 주파수는 유럽에서는 50Hz, 우리나라 60Hz 그 근방에서 약간은 변동이 있지만 항상 이 주파수를 유지해야 되는 게 전력계통의 의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2시 33분 16초에 스페인의 남서부에서 발전기 1기가 탈락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인데요. 근데 이게 오른쪽 아래 그래프는 그리드 레이더라는 어떤 회사가 공개하는 이 주파수 측정값 데이터를 이제 웹에서 제가 발췌를 해온 것인데, 어제자 현지 언론의 최신 정보에 따르면 이거보다 살짝 앞서서 최초 발전기가 사실 탈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초 정도 더 앞서서 뭔가 문제가 생겼더라라는 거고요. 근데 발전기 한 개가 탈락하는 사고는 꽤 흔한 일입니다. 발전기 한 개는 언제든지 탈락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전력시장, 유럽의 전력시장, 미국의 전력시장은 다 발전기 한 기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발전기가 탈락하는 사고는 항상 대비할 수 있게 모든 걸 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2초 뒤에 비슷한 지역에서 발전기 두 기가 추가로 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16초에 발전기 한 기가 탈락을 하고 18초에 두 기가 연쇄적으로 탈락을 했다라는 것은 뭔가 이 두 사건 사고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다들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건 사고가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는 아직 분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발전기가 탈락했는지도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주파수라는 데이터를 보고 문제가 있었구나 라는 것만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원리는 뒤에 가서 설명을 할게요. 그러다가 2초 뒤에 갑자기 주파수가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베리아 반도 전체 전력계통이 유럽 대륙 프랑스랑 분리되기 시작을 합니다. 분리된 이유는 원인 미상입니다. 그와 동시에 분리된 이후에 스페인 전력계통에서는 발전기가 15기가와트 정도가 대거 탈락을 합니다. 원전으로 치면은 한 10기에서 15기 정도 되는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5기가가 탈락하니까 갑자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여기서부터 대정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 경과를 보여주는
대정전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다음 날 그리고 현재까지도 계속 정전을 복구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 이후는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2시 30분 대정전이 일어나고 이제 한 2시간 정도 뒤부터 정전 비상복구 계획이 가동이 되고 일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전력 복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6시가 되니까, 오후 6시가 되니까 이베리아 반도 전력 수요의 20%가 복구가 되고, 스페인만 봤을 때는 전력망의 45%가 다시 재가동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복구를 해나가고 있고요. 뭐 4월 29일 아침이 되니까 스페인에서 가장 큰 전력회사가 공급하는 지역은 어느 정도 다 복구가 됐고, 나머지 작은 전력회사들이 있는 지역은 여전히 복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전이 한번 일어나면 이렇게 복구를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요. 우리나라처럼 인접 국가들한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케이스에서는 뭐 일주일에서 보름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거를 좀 깊이 있게 알려면 사실은 사건의 경과를 보기보다는 원리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의 AC, 교류 전기를 쓰는 전력계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아마도 전공자들은 이거를 거의 첫 시간에 배우거든요. 근데 뭐 기자분들이나 아니면은 기후 에너지를 업계에 종사를 하지만 전력계통은 전공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항상 이 부분이 굉장히 낯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도 잘 모르겠는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요. 오늘 최대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AC 전력계통은 인간이 만든 가장 복잡한 기계 시스템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엔지니어링 기술의 정말 총체적인 기술의 집합체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들었지만 우리가 모르는 현상들이 매해 발생하고, 그 현상을 잡아내기 위해서 기술이 발전하고 규정과 제도가 계속 고도화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AC라고 하면은 이거는 회전하는 전기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발전기라고 생각하면 발전기는 계속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발전기들은 서로 어떤 끈으로 연결된 건 아니지만 거대한 하나의 축에 이 발전기들이 이렇게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비유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발전기들은 축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은 속도로 돌고 있겠죠. 이 같은 속도로 돌고 있고, 어떤 문제가 여기서 빡 생겼다. 그러면은 그 상황은 여기에 광속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전체 발전기들이 서로 동기화를 유지하고 조정하고 하는 기능을 자동적으로 이렇게 구현할 수 있게 해놓은 아주 거대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거대한 축이 회전하는 속도를 우리는 주파수라고 합니다. 프리퀀시라고 부르고요. 만약에 프리퀀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인 공급과 수요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밸런스가 깨졌다. 예를 들어 앞에 사건 경과를 말할 때는 발전기가 탈락을 했죠. 그럼 공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 공급이 줄어든 거는 이 축을 돌아가게 하는 한쪽의 힘이 약해진 거예요. 그럼 다른 쪽의 힘이 세진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공급이 줄어들면 주파수가 느려진다. 회전 속도가 느려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의 상황, 공급이 늘어났다. 혹은 수요가 줄어들었다. 라고 하면 주파수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파수만 이렇게 측정을 하면 이 전력계통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표현을 한 게 앞서 보여드렸던 이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발전기 하나하나의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동기화되어 있는 이 주파수의 파형을 보고 이 속도의 패턴을 보고 문제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태양광이든 혹은 풍력이든 이렇게 회전하지 않는 발전기들이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자체로는 사실은 전력계통에 이렇게 하나의 축에 연결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버터라는 장비를 통해서
이 전력계통에 돌고 있는 축의 연결을 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기능이 완전하지 않으면 사실 이 앞서 보여드렸던 회전하는 발전기와 같은 그런 성능을 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그리드 포밍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마치 동기 발전기를 흉내내는 인버터, 고도화된 인버터를 갖고 들어오는 그런 재생에너지들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그게 완전히 상용화된 기술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회전하는 발전기들만 있었던 이 거대한 기계 시스템에 재생에너지들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전력계통의 환경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이 정도까지는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 만든 전력계통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아주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면 뭐 1890년대 후반 정도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25년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온, 각 나라별로 계속 이어져 온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앞선 스페인 사례와 같은 블랙아웃은 흔한 일은 아니지만 항상 인류와 함께 있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사례가 있지만 저는 이 정도만 뽑아봤는데요. 1977년, 2003년, 2012년, 2019년, 2021년, 2024년 이렇게 계속 뭔가 사건, 사고는 일어났어요. 그 중에 아주 영향 규모가 컸던 대정전만 제가 리스트업을 해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재생에너지가 많이 보급되기 이전에도, 한 대략 2012년 이전에도 분명히 대정전은 발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각 대정전은 다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있고요. 하나의 이유가 아니라 여러 가지 독립적인 사건들이 서로 얽히면서 파급되어가는 그런 패턴들을 보여줍니다. 아마 궁금하시면 이거 좀 찾아보시면 많은 사례들을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스페인 사례로 다시 돌아가면 이 블랙아웃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볼게요. 왼쪽 그래프는 2025년 4월 16일 아주 평온한 날에 스페인 반도의 전력계통의 그래프입니다. 절대적인 숫자보다도 이 전력계통에는 어느 정도의 재생에너지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태양광과 풍력이 약 73%, 어마어마한 수치죠. 연도로 치면 이 정도는 아니지만 이 날이 바람이 좋고 햇빛이 좋은 그런 날이라서 73%나 재생에너지가 있었던 날이고요. 회전하는 발전기, 그래서 이 전력계통을 유지하는 근간이 되는 관성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하는 힘을 제공하는 그런 발전기들은 약 30% 미만이었던 그런 날이 2025년 4월 16일이었습니다. 근데 2025년 4월 28일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12시 30분쯤에 사고가 터지기 시작을 해서 계통이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죠? 70% 정도 있던 재생에너지들이 확 줄어들었죠. 대략 한 30% 미만으로 줄어들었고, 계통이 한번 무너지는 순간 회전하는 발전기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 두 개 떨어져 나갔다가 무너지니까 와장창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계통이 무너지는 건데요. 그래도 다시 몇 분 지나고 이제 살아있는 애들이 있긴 한데 여전히 거의 대부분의 동기발전기, 회전하는 발전기들은 다 탈락하고 요만큼의 수요도 공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정전이 아주 크게 발생했는데도 재생에너지들은 금방 자기 역할을 하고 있죠. 이게 또 재생에너지가 많은 단점을 갖고 있지만 이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바로 다시 투입될 수 있다는 거. 조금 사고 상황을 한번 깊게 들여다볼게요. 이게 프라운호퍼에서 보고 있는 데이터인데요. 재밌는 건 유럽은 전력계통이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까 말씀드렸던 주파수라는 걸 측정을 하면 독일에서도 관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일 연구소인 프라운호퍼 연구소에서 이런 데이터를 내놨는데요. 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프라이부르크에 있는 주파수 측정 장치에서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주파수가 50Hz보다 살짝 아래에 있지만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12시 33분 아까 사건 경과에서 첫 번째 발전기가 탈락한 시점을 봤을 때 독일에서는 영향이 아직 없는데
말라가 스페인의 남서부 쪽 지역에서는 주파수가 한번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발전기 2개가 더 탈락한 시점에서는 이때는 이미 이 두 지역의 주파수가 꽤 차이가 벌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주파수가 더 떨어집니다. 공급이 줄었으니까 전체 전력 계통이 회전하는 속도가 느려진 거예요. 근데 독일의 계통과 스페인의 계통이 이제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는 스페인과 프랑스를 잇는 송전선로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는 여기 다른 그래프를 또 봐야 되는데 이거 좀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다가 이제는 상황이 너무 심각해진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스페인에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프랑스에서 있는 송전선로가 할 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을 연결해서 유럽 전역이 하나의 아주 거대한 관성을 스페인에 제공하는 역할까지도 이 프랑스랑 스페인을 연결하는 송전선로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송전선로가 끊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더 이상 스페인 지역의 전력 계통에 유럽 전체 대륙의 관성이 제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성이 제공이 안 된다는 거는 얘네들이 굉장히 어떤 순간적인 어떤 노이즈나 어떤 외란에 취약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관성을 조금 비유해서 설명을 하면 저는 트럭 바퀴랑 자전거 바퀴를 항상 예를 드는데요. 트럭 바퀴는 굴러가기 시작하면 사람이 손으로 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갑니다. 그런데 자전거 바퀴는 사람이 툭 치면 쓰러져 버려요. 관성이 작은 계통은 자전거 바퀴 같은 계통이고 관성이 큰 계통은 트럭 바퀴 같은 계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럽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이건 아주 단단한 트럭 바퀴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처럼 문제가 있어서 송전선로가 뭔가 열려버리고, 그러니까 송전선로 연결이 프랑스랑 스페인이 끊어지면서 스페인 지역이 하나의 고립된 계통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스페인 계통이 자전거 바퀴 같이 굉장히 취약한 계통이 돼서 여기서부터는 약간의 어떤 문제만 있어도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미 무너져 내리는 와중이었어요. 조금씩. 근데 이게 기름을 부은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더 흐르고 나니까 완전히 꼬꾸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12시 33분 20초에 이 시스템은 붕괴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왜 여기서 발전기 하나 탈락, 발전기 2개 탈락, 그 다음에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느냐? 요 각각의 사건의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요게 아직 밝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의 유튜브나 언론에서는 이게 막 다 재생에너지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재생에너지가 일부 환경을 취약하게 만드는데 기여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사건의 인과관계를 다 설명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중립기여를 받고 이 사태를 굉장히 엔지니어링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 어떤 시점이 되니까 이 송전선로가 전력을 송전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가기 시작을 했고 그 한계치를 넘어가는 지표를 넘어간 이후에 이제 스페인과 프랑스의 연결이 끊어졌다. 요 인과관계는 우리가 보통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독립된 전력 계통이 완전히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관성이 작은 계통이 됐다고 했죠. 그때 주파수의 변화율 데이터를 보면은 아래 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파수의 변화율을 로코프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는 Rate of Change of Frequency라고 부릅니다. 주파수가 변하는 비율을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1초당 주파수가 얼마나 변하냐, 그러니까 얼마나 전력 계통이 흔들리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게 어떤 특정 수준을 넘어가면 전력 계통에 있는 발전기들 그리고 수요들을 다 떨어져 나가게 애초에 설계를 해놓습니다.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 평소엔 그럴 일이 없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일이 거의 온 거예요. 자, 이 지역의 맥시멈 로코프가 마이너스 0.8 Hz/S라고 정해져 있으면 이거는 기기 세팅상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여기 안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 수치를 넘어가면 이제 다 같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이때 무너져 내리게 설계를 안 하면 기계가 고장납니다. 그래서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마치 좀비에 물린 팔을
팔이 있어요. 근데 몸통을 살리기 위해서 팔을 잘라내는 것처럼 기계들을 잘라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급격한 붕괴가 여기서 한번 트리거링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더 가면은 마이너스 0.8을 찍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손 쓸 수 없이 주파수가 떨어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떨어진 주파수도 사실은 50에서 한 49.2 정도밖에 안 떨어졌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력계통에서는. 네, 사건 사고가 이제 이렇게 일어났고요. 근데 여전히 이 그래프에 설명이 안 되는 거는 왜 첫 번째 발전기가 탈락했느냐, 갑자기. 두 번째로는 이어서 2초 뒤에 왜 2개가 더 탈락했느냐.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제대로 알지 못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스페인 당국에서도 공식적인 리포트가 나오지 않았고, 저는 스페인 엔지니어들의 포스트를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원인 미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퀀시라는 개념이 있고요. 또 전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전압은 뭐 여기서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전국 단위가 아니라 지역을 봤을 때 수급이 안 맞으면 그 전압이 올라가거나 내려갑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전압이 올라가고 공급이 낮아지면 전압이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스페인 남서부 일부 송전선로에서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이 과정 속에서 전압을 한번 측정을 해봤더니 이런 파형들이 나온 거예요. 막 진동이 일어나고 순간적으로 과부하가 걸리는, 그러니까 송전선로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걸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또 파형으로 관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엔지니어들이 이제 추론을 하고 있죠. 이런 문제들이 요 상황이, 여기서 동그라미 친 상황이 이 발전기가 탈락하기 이전의 상황인데요. 이게 과연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이런 문제 자체가 또 앞서 보여드렸던 그래프로 돌아가 보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그냥 뜬금없이 발생했던 이 인터 에어리어 오실레이션이라는 현상, 저주파 공진 현상이 뭔가 이걸 유발한 거 아닌가? 라고 의심만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거 이상의 정보는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원인 모를 독립적인 사건, 혹은 그 독립적인 사건들이 인과관계를 갖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그 관계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났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의 설명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질문들이 나올 건데요. 대부분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재생에너지 때문이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2시 20분 이전 인터 에어리어 오실레이션의 원인은 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재생에너지에 있는 인버터 상의 문제에서 이 오실레이션이 기인했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하지만, 재생에너지가 없던 시대에서도 인터 에어리어 오실레이션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있어야만 꼭 발생하는 현상은 아니에요. 다만 이 시간대에 태양광이 많이 발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얘네로 인한 문제가 아니었을까 정도를 추론하는 겁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3분 16초에 발전기가 탈락하는 일은 흔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발전기 한 기 탈락은 흔한 일입니다. 항상 있는 일이고요. 그런데 2초 뒤에 2기가 연쇄 탈락한 거는 흔한 일은 아닙니다. 뭔가 있었던 거예요. 둘 사이에 뭔가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2초 뒤에 스페인, 프랑스 연계선이 분리된 것도 원인 미상입니다. 여러 가지 썰들이 있지만 다 썰인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원인 미상이고요. 이게 이 문제를 아주 기름을 부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3분 20초 이후에 스페인 쪽에서 발전기가 15기가와트가 동시 탈락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파수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기울기가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로코프를 감지해서 동작하는 릴레이가 동작을 하면서 발전기 15기가와트를 날려버린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왜 이렇게 빠르게 주파수가 떨어졌냐라는 거를 물어보면 관성이 부족해서 떨어졌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정설이죠.
네, 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왜 관성이 부족해졌을까요? 스페인 전력계통에 관성을 제공하는 전통적인 발전기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스페인 당국은 왜 그렇게 전력계통을 계획해놨을까요? 스페인 전력계통은 스페인만 보고 설계한 게 아니라 유럽 전체가 하나라고 생각하고 설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전체로 봤을 때 문제가 없는 구성이었는데 스페인만 따로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하니까 33분 20초에 더 이상 손 쓸 수 없이 무너져 내려버려진 것이죠. 그러니까 관성 문제, 스페인, 프랑스의 연계선이 분리된 문제, 그리고 그 앞서 발전기가 하나 탈락했지만 두 개가 더 탈락한 흔하지 않은 일이 발생한 게 다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뭔가 있었던 일들도 영향을 줬을 것 같다 정도만 이제 현재로서 밝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의 원인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발전기가 탈락하는 일은 저는 교통사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통사고는 아무래도 막을 수 없습니다. 꼭 누군가는 매일매일 교통사고를 당하죠. 그런 것처럼 이건 확률적인 일이고요. 다만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차가 튼튼하거나 혹은 교통사고가 다 일어나도 전체 인프라가 망가지지 않도록 설계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마도 관성을 유지하는 자원 혹은 뭐 전압을 유지하는 도움을 주는 자원들을 많이 확보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언론에서 막 ESS 얘기만 하는데요. 또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리드 포밍 기능을 갖춘, 그러니까 계통의 관성을 기여할 수 있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런 새로운 기능을 갖춘 ESS가 있어야 도움이 되는 거고요. 혹은 회전하는 기기들을 많이 때려 박아주면 됩니다. 그걸 동기조산기라고 해요. 발전을 안 하고 그러니까 돌고만 있는 기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주파수가 마구 떨어질 때 이 인버터를 통해 연결한 재생에너지들이 알아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조금 버텨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LVRT라고 하는데요. 뭐 이런 기능들을 현재 갖고 있는 태양광들이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요. 그 유럽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전은 어쩌면 필연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복구할 건지를 잘 정비하자. 이런 단기적인 솔루션을 내놓는 엔지니어들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럼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많은 엔지니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정전도 발생하지 않는 전력계통을 만든다는 것은 어떠한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어떠한 사상자도 없는 이 교통 인프라를 만드는 거랑 비슷한 일이다. 그럼 그런 게 가능할까요? 이런 건 확률적인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런 게 불가능하다면 이거는 교통사고를 없앨 수 없는 거랑 같은 얘기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정전을 바라보는 인식을 좀 바꿔야 되는 작업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전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정전이 나도 우리 건물은 정전이 안 되게 세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을 하는 거죠. 지붕형 태양광을 달고 지하에는 비상발전기를 항상 든든하게 구축을 하고 배터리를 구비하고 이런 방식의 접근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좀 중요한 쟁점인데요. 이 회전하는 전력계통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대안들이 있거든요. 회전하지 않는 전력계통도 있어요. 이거는 DC 전력계통이라고 하는데 DC 설비를 AC 전력계통 곳곳에 박아 넣어서 이거를 일종의 방화벽처럼 쓰는, 그러니까 사고가 더 파급되지 않게 만드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쓰는 방안들도 현재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여전히 많은 쟁점들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점별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기여할 수 있는 자원들을 대대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인베스트먼트가 같이 필요합니다. 스페인이 잘못한 게 있다면 유럽 전체가 하나라는 약간은 좀 희망적인 분석, 그리고 유럽에서 본인들의 전력계통이 통째로 떨어져 나갔을 때 그때 스스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대비가 좀 부족했다는 거. 이게 아마도 이번 정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마지막에 그 AC, DC, 뭐 AC에 의존하는 뭐 그런 것만 하지 말고 DC를 활용하는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최근에 뭐 서해 이런데 건설 중에 HVDC? 그게 이제 거기서 말하는 DC가 그 직류할 때 DC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는 예를 들면 지금 이런 AC 기반의 어떤 계통에서 문제가 생겨도 거긴 독립적으로 그냥 알아서 그 자체적으로 굴러가는 별도의 망인 거예요. 그쵸. 근데 서해안 DC고속도로 그 하나가 별도의 망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그 전력망이고, AC망은 곳곳에 깔려있으니까 안 그릴게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여기서 어떤 문제가 빠바박 생겼다라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광역으로 막 파급이 됩니다. 저 되게, 엔지니어링적으로 틀릴 수 있는데 대중적으로 그냥 표현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 중간에 DC 설비들이 이렇게 막고 있잖아요. 그럼 파급이 안 돼요. 여기서 소멸돼요. 문제가. 다만 이 지역은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자체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방화벽을 만들어 놓으면 어떤 문제가 특정 지역에 생겼을 때 이 지역만 죽고 나머지에는 영향을 안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력계통이 좀 진화를 해야 이 대정전을 막을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역정전으로 끝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우리가 DC 설비의 좀 장점 중 하나거든요. 이렇게 AC의 문제를 중간에 차단할 수 있다. 근데 또 반대로 DC로 인한 그 자체의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솔루션들에 대한 뭐 쟁점들이 여전히 존재하긴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솔루션으로 얘기가 되곤 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스페인 정전 뽀개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